구독 좀 해주세요. 6.25 전쟁. 여기다가는 한국전쟁을 쓸게요. 한국전쟁 중 이승만 정부의 실정. 물론 전쟁 중에 정신도 없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상황이겠지만 저는 제일 첫 번째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이에요. 요거는 아무래도 판서보다는 여러분 그림 자료를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연도가 1950년. 우리나라 딱 서울이 함락되기 바로 하루 전이에요. 6월 28일. 막 북한에서 탱크 몰고 오고, 사실 원래 군대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군대에서 무조건 탱크 때문에 그런 거 원래 폭파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일단 철도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폭파하는 게 먼저래요. 그런데 문제는 피난을 간 다음에, 피난을 보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빨랐다는 부분입니다. 그때 그 다리에는 약 4,000명의 피난민들이 막 옹기종기 한창 피난 가고 있었고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건 그거예요. 차라리 미리 피난 가라고 발표를 하지.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피난 가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피난했을 거 아니야. 국민들이 동조할까봐 지금 우리 이기고 있다고. 어머, 랜덤님 감사합니다. 제 수업 중에 랜덤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방송의 별풍을 당황. 감사합니다. 다시 또 읽을게요. 이복장으로 댄스 해야 될까? 감사합니다. 제가 한강 인도교 폭파 부분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 먼저 한강 인도교 사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 지워지지 않은 비극. 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신뢰하고 조금 더 동요함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는 이기고 있고 동요하지 말라고 발표를 해요. 이때 서울에서 대기 중이던 많은 사람들은 북한군이 목전에 와 있다는 소문이 퍼진 후에야 피난을 준비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이미 엄청나게 당하고 있었고 빨리 피난을 갔어야 되는데 괜찮다. 지금 이기고 있고 전세가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요거 좀 뭐랑 비슷하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은 우리 사람들. 약간 세월호 사건이랑 비슷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그 라디오를 어디서 녹음한 줄 알아요? 이미 대전에서 피난 가가지고 녹음했어요. 이미 자기네들은 도망갈 거 다 도망가고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래. 자, 보시면 군은 한강다리에 폭약을 설치합니다. TNT 폭약을 막 나무 상자로 엄청나게 설치해요. 피난민들은 그게 폭파 그 상자 폭파 그 TNT 그 상자인지도 모르고 4,000명이 이미 거기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거를 폭발을 지령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안 밝혀지는데 미군 가장 높은 브라운 아무튼 미군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도 밝혀지진 않는데 그 밑에서 폭파시킨 사람만 사형당했어 괜히. 뭐 아무튼 그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수백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한강을 건너기에 올라간 한강 인도교는 폭파됩니다. 자, 한강 인도교 폭파된 그 사진이고요. 한강 인도교 폭파로 다시 서울 시민들은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고, 뭐 강을 어떻게 건너, 뭐 나룻배로 건너거나 뭐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이때 거의 3소대 정도의 군인들도 퇴로를 잃어버렸어요. 군인들의 퇴로를 잃어버린 상황이고 너무 폭파가 심하게 빨랐다라는 비판이 있죠. 이렇게 시민 대다수는 수도 서울에서 파죽지세로 남아하는 북한군을 대면해야 됐고 인민재판을 당했고 부역의 의무를 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폭발을 담당했던 공병감 최창식 대령은 북한군의 전차가 서울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강다리를 폭발을 했는데요. 이 사람 결국 총살당하는데 이때 서울에 입성한 북한 병력은 전차 한두 대였고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서울에 입성하기까지는 약 5에서 6시간 정도가 필요했고 이 시간 동안 충분히 서울에 있는 그 피난민들을 이 4,000명 정도가 그 다리에 있었는데 충분히 피난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너무 빨리 폭발을 했다라는 거. 급하게 한강다리 폭발을 실행했던 최창식 대령은 전쟁 중에 결국에는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총살됩니다. 근데 그 위에 시킨 사람이 더 잘못인데 시킨 사람은 밝혀지지 않았죠. 자, 다락방 지하 등으로 몸을 숨기며 살아야 했던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 수복구 정부는
서울을 빠져나가지 않고 복역했다는 좋은 글씨를 빠져나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빠져나간 건데 부역에 가담했다고 빨갱이로 몰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뭐 또 총살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서울을 지키고 북진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고 대기했다가 군의 한강다리 폭파로 피난길조차 막혔던 사람들은 정부는 오히려 반역자로 몰아갔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이랬어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피해자였는데 이렇게 한강 인도교 폭파와 함께 사라진 수많은 국민들의 추모는 정전 후 60년 지난 후에야 이렇게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은 정말 오점으로 남는, 가장 열받는 사진은 요거죠.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에 폭파시켰던 이 주범들이 나중에 이제 준공식에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폭발을 천천히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랑 이 많은 고위 간부들이 너무나 빨리 대전으로 피신을 가고 백성들이랑 같이 피난을 가야지 자기네들만 가. 완전 세월호 선장이야? 아, 그리고 마치 그거 생각나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금방 피난 간 거. 이때 막 백성들이 돌 던지고 난리 쳤잖아요. 전쟁이 났으면 같이 피난을 갔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불안해가지고 일본으로 망명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이승만 정부의 실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건, 요건 들어보셨을까요? 거창 양민 학살이에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너무 진짜 눈물나게 슬퍼요.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 부녀자, 노약자들 모두 다 그냥 묻지마 살인.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골짜기에서 다 싹 다 500여 명을 죽여버렸어요. 왜? 그냥 빨갱이로 본 거야. 이때 우리가 그때 토벌대랑, 이거는 언제 일어났냐면, 토벌대랑 빨치산이랑 한창 막 싸우고 있을 시기였어요. 1951년 2월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수면 위에 오른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때 우리 빨치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빨치산이 원래 빨치안 이런 식으로 러시아어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좀 이념이 다른, 숨어가면서 이렇게 다른 이념으로 이렇게 좀 게릴라전을 하고 숨어있는 파르티잔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빨치산이. 그래서 이건 산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정규군 게릴라군. 그러니까 정규군에 가담하지 않은, 이념이 좀 다른 비정규군 게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북한으로 가지 않은 남로당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념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인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사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막 공산당, 뭐 공산주의 좋다고 그러면 빨갱이 뭐 이렇게 몰지만,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되게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대지주들은 되게 잘 살고 다 가난한데, 공산주의를 이렇게 생각한 거야. 다 같이 잘 사는 이념이구나. 사회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막스 사회주의, 그건 뭐야 그러게 돼. 사회주의를 처음 만들었던 그런 이념 자체는 좀 판타지적인, 좀 다 이렇게 대농장에서 다 같이 공공 임무를 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모두 다 똑같이 공동 분배를 하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처음 사회주의를 했을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유토피아적인 거였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한 거는 또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랑은 많이 달라요. 왜냐면 지네들은 잘 살면서 백성들은, 민중들은 못 사는, 그거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는 사회주의를 많이 옹호를 했어요. 공동 분배.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사는 거구나. 빈부격차가 없구나. 그거가 이제 달콤하게 들린 거죠. 그래서 그냥 진정한 그런 것도 모른 채 그냥 가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로당원이 됐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군정에서 이제 있으면 빨갱이로 모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지리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빨치산이 되는데, 거창 양민학살 사건은 그 거창 부분에 특히 이 빨치산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 거창 그 주민들한테 밥 얻어먹고 막 약탈을 했어요. 밤이면은 와가지고 빨치산 편을 들어야 되고, 낮에는 또 토벌대에 가가지고 우리 안 가담했어요. 막 이런 상황이야. 완전 시달림을 받는 상황.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토벌대들이 양민 거의 500명을 거의 처음에는 주민 1000명 정도를 신원초등학교에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너 가담했지, 너 빨치산한테 가담했지,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모여서 일단 처음에 좀 경찰 간부,
너무 뭐 무슨 뭐 경찰 공무원 가족, 경찰 가족,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거의 부녀자와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밖에 안 남았는데 뭐 경찰 가족, 뭐 공무원 가족 이런 애들 따로 뺐어요. 근데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경찰 가족이 아닌데도 경찰 가족이라고 하면 거짓말하고 이쪽으로 줄을 섰거든요. 근데 이때 이장이 눈치 없이 괜히 과잉 충성한다고 너 경찰 가족 아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래가지고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더 열받아가지고 얘네들 그냥 싹 다 됐어 가를 거 없어 다 싹 다 가져와가지고 골짜기로 데려가서 다 죽였어요. 그냥 이유 없이 죽였어요. 이때 이것을 원래는 그냥 국가에서는 빨갱이들을 다 죽였다, 빨갱이에 가담하는 그런 반역분자들 토벌했다 하지만 이때 막 해외 언론에서 무슨 한국에서 이런 학살이 이러면서 보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이때 이 학살을 가담했던 이 11사단장 최덕신이랑 어쩌지 군사재판 회부해서 처음엔 징역 10년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가감돼가지고 아마 1년도 제대로 복역하지도 않았고 특사로 거의 다 풀려났다라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 이게 어떻게 뽀록 밝혀졌냐면 시체들이 어린아이들, 젖먹이, 생후 6개월, 신생아, 그리고 여자, 그리고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빨갱이에요. 어린애들인데. 이 거창 양민학살 이 시체들 보면은 좀 너무 잔인한 건 좀 뺐는데 이렇게 구덩이에 지금 시체들을 정리한 거고 이게 원래 퍼지지가 않았어요. 군인들에 대한 좀 모욕이다 해가지고 원래 좀 뭐랄까 좀 금기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풀린 지가 90년대 풀렸어요. 이 거창 이 양민학살 이거를 이 추모 이렇게 합동묘도 만들고 추모비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 이승만 정권 다음에 장면 내각 다음에 결국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있죠. 군인들을 모욕한다 해가지고 이때 이 거창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만 하면 국보법 위반이라고 무조건 잡아가두고 말도 못하게 했었어요. 금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살된 시체들 사진 보면 뭐 어린애들도 있고 되게 잔인해요. 이게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기밀이었는데 기밀 해제된 양민학살 관련 자료사진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구글에 치시면 사진 많이 떠요. 너무 잔인해서 제가 못 본 것도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어린애는 왜 죽여? 아무튼 미친 것 같아. 그냥 이때 분위기가 이랬어. 전쟁통이고 무조건 빨갱이다. 이 사람 빨갱이다. 예를 들어서 이웃이 이 사람들을 싫어해. 원래 좀 원수였어. 그러면 괜히 지어내가지고 이 사람들 그 빨지산 내려왔을 때 밥 차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고발하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진위 여부 가리지도 않고 그냥 죽였어요. 그냥 총살. 이때 임진왜란이래. 6.25 때부터 해가지고 6.25 전부터 후까지 이 이승만 정부 때 빨갱이로 오인해가지고 죽인 좌익토벌 미명하에 죽인 사람이 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잔인한 사진들이 많아요. 이때 이 빨갱이 토벌에 발표했던 얘네들이 얘네들이 주장했던 게 바로 견벽청야라는 전술인데요. 성벽의 수비를 견고히 하는 한편 들에 있는 모든 곡식을 모조리 성내로 끌어들여 공격해 오는 적에 군량 및 조달에 타격을 입히는 전법으로 우리 고구려에서 많이 썼던 건데 이게 뭐냐면 싹쓸이 전법이에요. 싹 다 죽여버리는 이런 거예요. 군량매도 없애고 그냥 굶어 죽여 싹 다 그냥 가담한 사람 다 죽여버리는 뭐 이런 건데 이거를 빨갱이 토벌하는데 이것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거창 양민 학살 사건과 관련된 영화가 청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것도 독립영화일 거예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 1951년 경상남도 거창을 기억합니다. 전쟁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 청야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약간 또 빨갱이 토벌하고 관련돼서 엄청나게 또 양민을 학살했던 사건이 있는데 바로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사실 전쟁 전에 만들어서 6.25 전쟁 전에 1949년에 만들었던 4월에 조직한 단체인데
이 국민보도연맹이 뭐냐면 좌익계 인사들이라던가 약간 좀 그런 사회주의 쪽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도연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법률 근거도 없이 어떤 한 검사가 이걸 제안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협의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비료나 밀가루 같은 거 배급 미끼로 또 많이 가입을 유도를 했어, 보도연맹에. 그래서 되게 여기에 사실 좌파 쪽 계열 사람도 있었지만 그쪽 말고도 좌익 계열 말고도 사회주의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가난한 그런 사람들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국민보도 이 기관에 연맹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그냥 보도연맹을 모두 다 불어들여가지고 그냥 다 죽였어. 그냥 후퇴하면서 직결 처형으로 집단 학살을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이 보도연맹과 관련한 뭐 유골도 있거든요.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모습. 그냥 땅구덩이 파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직결 심판으로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게 약간 좌익 계열도 있었지만 전혀 관계없이 비료나 밀가루 준다고 해가지고 가입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연맹과 관련된 뉴스 보도도 있거든요. 군경이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을 학살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군경이 학살을 했고 이 보도연맹 희생자들이 이제 막 국가에 이렇게 사과를 받고 그런 것도 지금 얼마 안 됐다는 거. 민간인 희생자, 이 보도연맹 관련된 민간인 희생자 보면은요, 뭐 서산, 김해, 울산 이 지역에서 약 5,000명 가량이 처형됐다라는 거. 공개 처형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학살이죠. 그리고 더 슬픈 건 학살이 되고 나서 그 가족들의 삶입니다. 아버지가 학살되고 나서요, 가족들이 계속 빨갱이로 낙인이 찍혀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진짜 그쪽 빨갱이 계열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냥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로 오인이 돼서 그거를 어떻게 다 빨간 딱지를 딱 찍은 다음에 그 가족들 어디서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불법 사찰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취업에 불이익을 줬다는 거, 가족들까지 계속 연좌제로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2008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제서야 58년 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그 가족들에 대한 좀 처우 개선을 했다라는 거, 위로를 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요것도 되게 열받는 사건이 또 마지막에 있어요. 돈 띵까 먹은 사건, 네 번째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인데요. 이때 우리나라가 전력이 육군이 너무 모자라니까 방위군을 모집을 해요. 방위군은 여러분 군대 갔다 와가지고 좀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이, 그런 사람들, 국민 방위군은 이제 고급 장교들을 만들어가지고 국민 방위군을 막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이 고급 장교의 우두머리가 어이없게 깡패였어요. 이승만 일때 좀 깡패들을 많이 정치에 사용을 했는데 깡패 정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때 김윤군이라고 씨름꾼이에요. 씨름을 잘하는 사람인데 김윤군을 또 이승만이 되게 이뻐했어요. 그래서 김윤군을 이 국민 방위군을 만드는 가장 총사령관으로 올려줘요. 그리고 김윤군 라인에 그 수많은 또 깡패들이 여기 또 고위 간부 장교가 돼. 이유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장교에 올릴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깡패들을 장교에 올리는데 이 고급 장교들이 엄청나게 돈을 착복을 합니다. 비리 사건이죠. 1950년부터 1950년 12월에 이제 육군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방위군을 12월부터 이제 방위군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1951년까지 3월까지 이렇게 방위군을 하는데 이 방위군들이 왜 여기에 들어갔냐면 여기에 들어가면 좀 먹을 수 있겠지. 가난해서 너무 배고프고 하니까 국민 방위군 여기 들어가면 공무원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먹여는 주겠지, 옷은 주겠지 해서 갔는데 이 간부들이 중간에서 막 괜히 인원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이때 간부들이 착복한 돈이 55억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로는 한 거의 2조 원 정도. 그때 당시 억이면은 엄청난 돈이야. 그래서 이때 이 방위군들은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행군하는데 밥도 제대로 안 줘. 그래서 굶어 죽고, 동상으로 죽고, 추워서 죽고, 길에서 자다가 죽고, 옷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진짜 거의 해골의 행렬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정말 불쌍해. 국민 방위군 사진을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제 모집을 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 근데 계속 행군을 하고 일만 시키고 총알바지만 시키고 길에서 얼어 죽고 이 사람들은 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지? 이래가지고 거의 뭐 국민방위군들 진짜 좋은 취지로 돈 벌겠다고 이렇게 먹여주겠지 하고 갔다가 많이 죽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뭐 행군 중에 9천여 명이 추위와 굶주림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중간에서 돈 띵까먹은 것 때문에. 이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밝혀지고 얘네들은 결국 공개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이 국민방위군 간부들에 대한 공개 처형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처형됐지만 이미 돈은 다 띵까먹고, 근데 이 처형돼도, 정말 높은 사람들은 안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이승만 정부의 실정입니다. 6.25 전쟁 중에도 해먹은 놈은 해먹었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나 많은 양민들이 학살됐다라는 거. 간부 5명이 처형되죠. 친일파 청산 못한 부분도 나중에 꼭 다루도록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반민특위부터 해가지고, 이승만의 좀 실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솔직히 저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 반민특위 해체부터,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부터가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전쟁 때. 저는 이거 한강 인도교 폭파가 제일 어이가 없고, 국민 방위군 사건도 너무 어이없고, 다 어이가 없고, 거창 양민학살 사건 어린아이까지 죽었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6.25 전쟁 중에도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이런 실수가 있다라는 거. 똑같은 역사가 솔직히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게 참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이때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 때 방송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동요하지 말아라 해놓고서 본인들은 대전에서 그거를 라디오를 녹음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라디오에 대한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이 라디오 발표하는 거 봐봐. 아직도 대통령은 서울에 있으셔.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미 대전이지. 대전으로 이미 도망가가지고 발표했는데 서울에 있는 시민들은 그것만 믿고 있다가 완전 피해보고 세월호 사건이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한강인도교 폭파는 이승만한테 보고 가기 전에 고위 장군들이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군 쪽이란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이승만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승만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은 라디오 발표. 그리고 대전으로 먼저 피난을 간 거. 그거를 저는 욕하는 거고,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은 이승만이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미군 그 가장 높은 우리나라를 막 좌지우지했던 그 미군이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막 되게 높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메가도 아니야. 내가 그거를 사진을 하려다가, 완전히 그게 정말 밝혀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이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진은 제가 따로 캡처를 안 했는데요. 다 나와, 드록바 다 나와. 근데 이름을 제가 확실히 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완벽한 설이 아니기 때문에. 미군 가장 최고 미군 장교다, 아니면은 뭐 고위 간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런 4가지의 대표적인 한국전쟁, 이승만 정부의 실정까지 정리를 해봤고, 저는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좀 군대를 갔다 오셨고, 막 무기 얘기도 하고 막 더 많이 하려고 했어요. 내가 사진을, 이 사진을 안 보여줬구나? 이 사진도 되게 짠한데. 대동강에 있는 다리도 이렇게 다 부셔놨거든요. 이렇게 다 쇠 조각이 이렇게 나눠지게 다 무너진 다리인데, 이 무너진 다리에 마치 개미처럼 붙어가지고 지금 피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피난 가는 중에 떨어져서 많이 죽었대요. 이 사진은 이제 미국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딱 피난을 그리는 대표적인 사진인 것 같아요. 너무 슬프죠. 이 무너진 철교에 이렇게 어떻게든 살겠다고 이 철교 위로 이렇게 건너고 있는 정말 위험한 이 사진. 전쟁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어떻게 살겠다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참 전쟁은 진짜 윗사람들이 이념 때문에 하는 건데 결국 밑에 있는 사람들만 개죽음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 직후의 사진들도 제가 좀 퍼왔어요. 공부는 요 정도 하고 채팅창으로 이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퀵뷰 퀴즈도 하고. 잠시만요. 아이고. 잠깐만. 이게 어디 갔지? 강사 출신 치고는 단어가 너무 저렴하다고.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다 보니까 말을 좀 저렴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말을 좀 저렴하게 한 것 같은데? 이해가 편하게 한다고 저 나름대로 한 건데, 뭐 말한 실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왜 이거만 뜨지? 좌우 반전을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아, 여기 있다. 좌우반전 안 하면 제가 얼굴이 어색해서. 자, 이제 판서 그만할 거니까 좌우반전으로 하고 얘기를 할게요. 아, 게이득 뭐 이런 거? 아니, 그거는 그냥 인터넷 여러분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한 거지, 뭐. 제가 막 수업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프리카 용어를 제가 사용을 해서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어머, 그런 거 말했다고 지금 비판하는 거야? 강사는, 근데 저는 예전에 학원 강사 했을 때도 좀 아이들이 쓰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게임 용어도 많이 썼고, 그래야 애들이 좀 이해가 편하다고 해가지고, 개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 개죽음이 맞는데? 아, 그런 게 좀, 개죽음, 완전 개죽음이었죠. 근데 저는 고지전이나 그런 데서 휴전협정을 빨리 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완전 개죽음 당했다. 이게 좀, 그렇게 좀 용어가 나쁘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예. 너무 격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저는 뭐 그냥, 제가 만약에 강사를 했어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할까요?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 숭고한 죽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런 거죠. 정말, 너무, 정말 개죽음 당했다. 괜히 나갔다가 막 피난 당하다가 개죽음 당하고 너무 슬픈 죽음 당했다. 막, 뭐랄까. 생명을 정말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을 당했다. 뭐, 그래서 표현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별로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자, 그리고 제가 또 사진을 준비한 게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사진 제가 저기 흑백으로만 보여드렸으니까 칼라 사진을 몇 개 퍼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 직후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힘들었는지 보여준 사진입니다. 보시면 막 새카맣고 코 막 찔찔 흘리고 댕기고 우리나라가 진짜 자세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요런 게 흔했다라는 거.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 하세요. 어렸을 때 다 이렇게 코 흘리고 댕겨서 초등학교 가면은 이게 손수건 항상 여기다 꽂고 댕겼다고. 요즘 애들은 코 흘리는 애들이 없다고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우리 진짜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 칼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집단으로 이렇게 가마솥에다 밥을 해서 먹었고 배급받아가지고 한 끼를 해결하고 다들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난했다라는 거. 이렇게 배급받은 밥 들고서 아이들이 이렇게 길에서 밥을 먹고 우리 그냥 식탁에서 밥 차려 먹고 이런 모습이 없는 정말 다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당시 우리나라 이게 수원이래요. 수원에 있는 그 수원 도성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스팔트도 없고 완전 정말 진짜 무슨 조선시대 같고 막 그러죠. 되게 정말 폐허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군과 찍은 이제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안악내와 찍은 사진입니다. 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찍은 미군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이때 당시 맥주를 팔던 이제 맥주 비어 홀이라고 하는데 맥주를 팔던 곳에서 아무래도 이 가운데 있는 분은 그때 당시 패션 리더가 아니었나 한껏 멋을 낸 모습이고 이제 좀 맥주 먹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미군들과 어울리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때 당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양공주라고도 했대요. 미군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몸을 파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미군 쪽에 이제 미군 물건 팔고 PX에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잘 살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요. 미군 PX에서 일해가지고 저희 외가 라인에서 가장 잘 사는 분이 그분인데 미군 PX에서 일했었는데 그 오빠만 저 캐나다 유학 가서 지금 막 국제 변호사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이분도 그때 당시 이제 최고로 멋낸 분이 아닌가. 미군 쪽에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사진.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뭐 우물 파고 6.25 직후에 컬러풀한 사진 몇 개 좀 따와봤어요. 여전히 우물 길어가지고 이렇게 물 길어서 먹고 초가집 있고 정말 이제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는 정말 바닥에서부터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막 새마을 운동하고 우리나라 뭐 잘 살게 된 지 정말 얼마 안 됐다는 거. 저는 다시 한번 6.25 막 이런 사진들 찾아보고 막 전쟁 난민들 사진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따신 밥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자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나름 막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이것저것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지루해질 것 같고 그냥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전후 1화부터 20화까지 쫙 틀어드리고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6.25 특집으로. 12시가 지나서 이제 6월 26일이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도 오늘 6.25 특집으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전후 재밌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퀵뷰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나름 오늘 준비는 많이 하긴 했는데, 알찬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용어 저렴한 거 썼다고, 저기, 채팅창에서 지적이나 받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용어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역사 스캔들은 뭐 할 거냐면요. 다음 주는 저번에 하기로 약속했던 저번 주에 독도 했잖아요. 다음 주는 간도와 녹동도 문제. 우리가 러시아한테 뺏긴 녹동도, 그리고 청나라에게 간도 협약으로 뺏긴 간도 문제. 그래서 간도와 녹동도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다루도록 할 거고, 다음 주 주중에 제가 야외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다음 주 아마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고려대 학생분들, 그 동호회 분들하고 아직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다음 주 야외 방송은 뭘 할 거냐면, 2화부터 하면은 1화부터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1화부터 그냥 틀게요. 다음 주에 그 카란다시라고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우리가 러시아로 이주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약 30만 명가량 있다고 합니다. 그 고려인의 후손, 우리 후손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데 아직 한국말을 막 헷갈려하고 한국말을 좀 배우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말 그 전래동화를 보내주는 카란디시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인터뷰 고려대에서 이제 야외 방송할 생각이니까 다음 주에 기회가 되시면 많이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는 아니고요. 그분들과 만나서 이 사업을 왜 하게 됐고, 그런, 러시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이제 나눠보려고 해요. 그게 뭐 까레이스키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스탈린의 강제 이주로 중앙아시아로 가신 그런 분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뭐라고 할까? 우리 민족인 거죠. 우리와 같은 민족인 거죠. 그분들은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런 것을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더 많이 준비하고 하려고 했는데 다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네요.